예, 안녕하세요.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2025년 6월 18일, 오늘 벌써 18일이네요. 18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4분입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제 아주 빡센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음성에 갔다가 음성에서 물건 내리고 급하게 사발면 하나랑 유부초밥이랑 먹고 진천에서 물건 싣고 울진으로 갔어요. 진천에서 울진 가는 그 어디야, 현풍이었나? 현풍이 아닌데 영주 지나서 어디서 내린 다음에 쭉 국도로 울진 쪽으로, 시내 쪽으로 갔어요. 울진 원자력 발전소 새로 건립하고 있는 신한울 거기로 이제 갔는데 아주 멋진, 그쪽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금강송면이라고 해서 그 국도가 새로 뚫렸는데 하이웨이 고가도로가 쭉 이어지는 그런 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길이 아니고 막 꾸불꾸불한 길이었고, 국도가 이제 언제 뚫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국도로 지나가는데 경치가 아주 좋아요. 거기가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 거기를 가로질러 가지고 갔는데 그 물건 하차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지고 고생 좀 한 다음에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물건 하차하고, 또 다행히 그 울진 그 금강송면 거기서 물건을 싣고 포항 내려오는 물건이 있어서 싣고 내려와서 포항 북구에서 물건 내리고 들어오니 시간이 7시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밥도 못 먹고 다닌 데다가 이제 금강송면에서 싣고 포항 오는 길에 영덕 어디 부근에서 김밥 빨리 포장해가지고 김밥 2줄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럼 안 먹었냐 그러는데 뭐 가게가 없어요. 그쪽으로는 가게도 없고 뭐 좀 없다기보다는 뭐 그냥 빨리 내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피로하고, 어제 들어와서 씻고, 정말 씻고 딱 옷 갈아입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차 한 잔, 보아 보 보, 보, 보아차라 했나? 차, 네. 보이차. 아이고 참, 지금 상태 아직도 안 좋습니다. 보이차를 한 잔 마시니까 속이 좀 쫙 풀리면서 잠을 좀 잘 잤습니다. 아주 많이 잤어요. 12시간 이상을 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5시 정도에 부근 영천에서 물건 싣고 내일 이제 대구에 물건을 내리고 대구에서 일찍 그 물건을 싣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다시 내일은 좀 일찍 일을 끝 마쳐서 좀 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모두 힘들게 사시나요? 자, 힘내십시오 모두. 힘내시고 건강 너무 해치지 않게끔, 제가 어제 좀 반성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안 좋다. 매출이 또 좋지만 무리를 하는 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힘들겠지만
사는 게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좀 조금 즐기면서 뭔가 좀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힘들게 사세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장이나 뭐 공장이나 그런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저분들이 하는 일도 참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 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대표적이겠죠. 임금 면에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그때 토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런 진짜 반인륜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스스로 좀 창피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보면 저는 가끔 이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량해요. 선량합니다.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존엄하기를 바란다면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엄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하는 일이 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해서 차별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정말 옳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요번 시간은 추계시대, 지금 한참 재밌게 있는 책이죠. 추계시대 2장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첫 시간이 아테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의 예언자 무하마드입니다. 카렌 암스트롱, 지금 읽고 있는 추계시대의 저자죠. 김승완 옮김, 교양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렌 암스트롱 이분의 책은 제가 거의 다 샀다고 했어요. 그 두 권을 못 샀는데 이 무하마드와 또 다른 책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책 두 권만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 중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중고로 샀는데 중고도 이 책 비쌉니다. 중고도 비싸요. 이 카렌 암스트롱 이분의 책은 중고도 비싸고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카렌 암스트롱 뭐 이런 댓글도 봤고요. 그 말에 동의하고요. 저도 대단한 학자세요. 학자를 넘어서 거의 수행자처럼도 느껴집니다. 영적 수행의 차원까지 지식의 지평을, 지성의 지평을 넓혀간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추계시대 2장 불안과 공포의 시대, 기원전 900년에서 800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의 전문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엘리야는 외투자락에 덮인 채 동굴 밖에 서서 야훼가 아합의 후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소리를 듣는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아니한 자를 제외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초월해야 할 대상인 탐욕, 증오, 자기 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초월해서 나가야 할 목표인 신을 규정하는 데 집중하면 공격성과 호전적인 배회주의를 드러낼 위험이 생긴다. 예, 맞습니다.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유일신교가. 자유는 축의 시대의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훗날 축의 시대 현자들 가운데는 엘리야의 고압적인 전술을 해롭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뭔가 좀 대단히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의 첫 번째 챕터, 암흑의 400년을 견뎌낸 아테네. 자,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부의 위기가 그리스를 강타했다. 이 무렵 미케네의 그리스인이 마지막으로 힘을 뿜어내며 소아시아의 트로이를 파괴했는지도 모른다. 미케네라는 건 그리스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이죠. 미케네 문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적인 문자도 개발됐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은 그런 유린의 증거를 발굴했는데 이 일이 기원전 13세기 후반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동의 왕국들과 마찬가지로 미케네 왕국도 붕괴했고 그리스는 400년간 이어지는 암흑시대로 빠져들었다. 기원전 13년 후반에 일어난 거를 알아냈네요. 예. 이쪽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미케네 사람들은 기원전 14세기부터 이 지역을 장악했다. 그들은 도시들 사이에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나톨리아와 시리아에 올리브 기름을 수출하고 주석과 구리를 수입했다. 미케네 사회는 그 전의 크레타 문명, 제가 아까 좀 헷갈렸습니다. 미케네와 크레타입니다. 네. 크레타 문명, 기원전 2200년에서 1375년경과는 달리 호전적이고 전투적이었다. 크레타의 쿠노소스 크레타섬 북쪽 기슭에 있는 언덕 크레타 왕국의 수도였다. 에서 통치하던 크레타 사람들은 다정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서정적이고 화려한 색채의 프레스코화로 아름답게 장식된 그들의 궁은 요새가 아니었으며 전쟁은 먼 위협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케네의 그리스인은 최신 군사기술을 과시하여 대중을 지배했다. 그들은 히타이트 제국으로부터 전차, 강력한 성체, 인상적인 무덤을 수입했다. 왕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켰다. 미케네 사람들은 잠깐 지도를 봤습니다. 미케네 사람들은 미케네의 수도 메시니아, 필로스, 아티케, 보에티아, 테살리아, 그리스 제도, 키프로스를 통치했다.
히타이트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13세기가 되면서 이들이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들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막강한 문명은 거의 하룻밤새 사라졌다. 미케네 중심부의 도시들인 필로스, 티린스, 미케네는 모두 파괴되었다. 어쩌면 해양 민족들이 저지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주민 일부는 아르카디아와 키프로스로 이주했고, 펠로포네소스 반도 북부의 아카이아는 미케네 사람들의 고립된 집단 거주지가 되어 미케네 사람들은 이때부터 아카이아 사람들이라고 알려진다. 더 버커트 그리스 릴리전.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미케네 사람들은 크레타의 문자를 손보아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었지만 현존하는 텍스트는 장비, 식량, 구매품 목록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사회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크레타와 근동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추구의 시대에 발전하는 그리스 문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잠시 지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나톨리아, 레브레스, 올림푸스,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미케네 시대가 1450년에서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 유적, 크레타 유적. 미케네는 그러니까 필로포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 아나톨리아 지중해 이오니아 해와 지중해 사이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펼쳐져 있던 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은 인도 유럽어족 계열로서 기원전 2000년경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2000년경 아리아인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아리아 계열 얼리 그리스 2판. 인도의 아리아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초원지대의 기억이 없었다. 자신들의 조상이 늘 그리스에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 유럽어 방언을 사용했으며 인도 아리아인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도 어느 정도 공유했다. 그리스 종교에서는 불이 중요했다. 또 그리스인은 뜨거울 정도로 경쟁적이어서 모든 것을 시합으로 만들려고 했다. 처음에 그리스 부족들은 크레타 사회 주변에 정착했지만 기원전 1600년에는 본토에서도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크레타 문명이 연이은 자연재해 뒤에 쇠퇴했을 때는 미케네 왕국을 통제하고 확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크레타나 미케네 종교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조각이나 봉헌 재물을 보면 크레타 사람들은 춤이나 행렬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스러운 나무를 숭배했고 산꼭대기에 신들에게 동물 희생제를 드렸으며 무화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다. 금반지와 작은 조상들은 바짝 긴장한 채 똑바로 서서 하늘에 둥둥 떠있는 여신을 열심히 바라보는 남자와 여자를 보여준다. 묘지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왕은 신들의 동반자였다. 옥새는 왕이 여신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보여준다. 여신은 왕에게 창이나 지팡이를 건네준다. 이런 제의 가운데 일부는 훗날 그리스 종교에 살아남는다.
미케네의 텍스트들은 훗날 그리스 만신전에서도 계속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신들, 즉 제우스, 아테나,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등을 언급한다. 예, 미케네와 그리스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그러나 지중해 동부가 참담하게 무너지면서 그리스인은 이 두 문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단절되고 말았다. 그리스는 문맹과 상대적인 야만 상태로 빠져들었다. 중앙의 권위는 없었으며 지역 족장들이 여러 지역을 통치했다. 공동체들은 고립되었으며 근동 여러 나라와 접촉도 끊겼다. 그쪽 나라들도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제 더는 기념비적인 건축도 없고 구상예술도 없었다. 장인 정신도 사라졌다. 그러나 시인들은 옛 전설 가운데 일부를 간직했다. 그들은 미케네 시대가 당당한 전사들이 활보하던 영웅 시대라고 기억했다. 그들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트로이 전쟁 때 전사한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했고, 신들이 복수를 선언한 뒤에 죽어간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비극적 운명을 회고했으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인 줄 모르고 어머니와 결혼한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의 기억을 간직했다. 음유 시인들은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흩어진 공동체들이 정체성과 언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티케 동부의 아테네는 이 위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아테네는 본디 미케네의 중요한 요소였다. 도시는 쇠퇴하고 인구도 줄었지만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기원전 11세기 중반에 이르자 아테네의 장인들은 지금은 원시 기하학 양식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장식된 세련된 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아테네인 일부가 소아시아로 이주하여 에게해 연안을 따라 정착지를 만들고 아테네의 이오니아 방언을 계속 사용했다. 기원전 10세기 말에는 아테네 주변의 시골에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티케의 주민은 네 부족, 부족은 가로 열고 필라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필라이. 네 부족으로 나뉘었는데 이것은 종족 단위라기보다는 행정에 따른 구분이었다. 아테네인은 운을 타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제기한 것은 아테네의 신화적인 왕 테세우스 덕분이라고 여겼다. 로버트 파커. 아트베니안 릴리전. 아트베니안 처음 듣는 얘긴데. 네, 종류 아트베니안. 아트베니안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매년 도시 옆의 성스러운 언덕 아크로폴리스에서 종교 축제를 열어 테세우스가 그 지역을 통일한 것을 기념했다. 기원전 9세기의 그리스 사회는 여전히 농촌 사회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관한 우리의 주된 자료는 호메로스 가로 열고 기원전 800년 물음표에서 750년의 서사시들이다. 9세기의 호메로스. 이 작품들은 기원전 8세기에 이르러서야 기록되었지만 오래된 구전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 지방 바실레우스 가로 열고 영주
복수는 바실레이스 가로 닫고 바실레우스 영주의 부의 기준은 양, 소, 돼지였다. 그들은 농민과 구분된 세계를 살았으며 여전히 자신들이 전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공적을 자랑했으며 찬사와 아부를 요구했다. 이들은 매우 경쟁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도시 전체보다도 자기 자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시족에게 충성했다. 그러나 에게해 전역의 귀족들은 모두 동족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과 언제든지 너그럽게 협력하고 여행자들을 환대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옛날 일을 회상하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뭔가 좀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들을 전사라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뭔가 자랑스럽게 했겠죠. 근데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깡패들. 예.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힘센 놈들, 깡패들, 무력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무력만 쓸 줄 아는 놈들, 그 정도죠. 이들이 무슨 뭐 어떤 우리 신화 속에 뭐 화려하고 뭐 이런 아닙니다. 다 거지같이 살면서 그 중에 이제 센 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리적 주먹이 센 놈들, 그냥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걸 상상을 해야지. 신화적인 뭐 아름답고 뭐 신과 연결되고 이런 거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암흑 시대가 끝날 무렵 에게해 지역에 무역이 부활했다. 귀족은 무기와 갑옷에 쓸 쇠가 필요했다. 경쟁자가 보는 데서 자랑할 사치품이 필요했다. 그들의 첫 무역 파트너는 북부 해안 도시의 가나안인이었다. 가나안 유대인들이었나봐요. 아닌가? 그리스인은 이들을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래지 않는 자주색 가로 열고 포이닉스 가로 닫고 염료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 자주색 염료, 요 파란색 염료, 요런 게 비싼 겁니다. 네. 이런 게 비싸요. 처음에 그리스인은 페니키아인에게 분개했다. 그들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훨씬 더 세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전 9세기가 되자 그들은 서로 창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페니키아인은 키프로스에서 기지를 건설했으며 페니키아의 장인들은 아테네, 로도스, 크레타로 일을 하러 왔다. 페니키아의 식민지 건설자들은 지중해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814년에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카르타고를 건설했다.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다의 상업적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새롭게 외국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9세기 말에 페니키아인, 키프로스인, 그리스인은 오론테스강 어귀에 상업 중심지 알미나를 건설했다. 알미나는 쇠, 금속, 세공품, 직물을 수입하고 노예와 은을 수출했다. 세비지 에너지스. 그리스는 생기를 되찾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림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옛 크레타와 여기서 림보 주 표시가 있습니다. 림보 로마 카톨릭 신화에서 나온 용어. 몸은 죽었으나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연옥 어디에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 비록 벌을 받지는 않지만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머무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지대를 가리킨다.
중세 신학에서 처음 나타난 개념으로 추정된다. 뭐 그냥 귀신이란 얘기네요. 예. 옛 크레타와 미케네 신앙의 요소 몇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성한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 시 같네요. 아크로폴리스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 시 같아요. 그러나 기원전 13세기의 위기는 낡은 신앙을 박살냈다. 그리스인은 자신들의 세계가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 트라우마가 그들을 바꿔놓았다. 크레타의 벽화들은 자신만만하고 명료했다. 묘사된 남자, 여자, 동물은 기대와 희망에 찬 모습이었다. 꽃이 만발한 초원에는 춤을 추며 기뻐하는 여신들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9세기에 이르면 그리스 종교는 염세적이고 음산하게 변한다. 그 종교의 신들은 위험하고 잔인하고 자의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인은 눈부시게 찬란한 문명에 이르렀지만 결코 비극의 감각을 잃지 않았으며 이것이 그들이 추구의 시대에 종교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점으로 꼽히게 된다. 그들의 제의와 신화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금지되어 있는 것, 무대 뒤에서 바로 눈 밖에서 보통 밤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을 암시한다. 그들은 삶이 불가해하게 뒤집혀 버릴 때, 금기가 깨질 때, 사회와 개인을 제정신으로 유지하던 경계들이 갑자기 갈갈이 찢어질 때 그런 파국 속에서 신성함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비극, 그리스 비극이 여기서 이제 기원하는군요. 그리스 시대는 이제 뭐 축제를 하거나 하면 비극이 3편 정도, 시극이 1편 정도 뭐 이랬다고 하고, 로마 시대에는 또 반대였다고요. 시극이 뭐 3편, 비극이 1편 정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와 로마의 분위기는. 우리는 그리스 신들의 탄생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에서 이런 어두운 전망을 볼 수 있다. 그리스 세계에는 태초에 자비로운 창조주 신도 없었고 신성한 질서도 없었다. 오직 가차없는 증오와 갈등뿐이었다. 처음에는 두 힘이 있었다고 한다. 카오스, 혼돈과 가이아, 땅이었다. 이들은 너무 적대적이라 함께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 후손을 생산했다. 가이아는 천신 우라노스 가로 열고 하늘을 생산하고 이어 우리 세계의 바다, 강, 언덕, 산을 낳았다. 이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동침했고 가이아는 아들 6과 딸 6을 낳았다. 이들이 신들의 첫 종족인 티탄들이다.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았는데 우라노스와 동침했다. 여기서 이 신화도 좀 그러네요. 근친상간의 근친상간의 역사로 시작하는군요. 그러나 우라노스는 자식들을 싫어하여 태어나자마자 12명 모두 가이아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다. 가이아는 괴로워하며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지만 오직 막내 아들 크로노스만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용기를 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웅크린 채 낫을 들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다음에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동침할 때 크로노스는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 땅에 던져버렸다.
최고 신들은 종종 더 역동적인 자식들에게 쓰러지곤 하지만 태초의 투쟁을 이렇게 기이하게 묘사하는 신화는 거의 없다. 정말 기이하네요. 이제 크로노스가 주신이 되었다. 크로노스는 형제와 자매를 땅 깊은 곳에서 풀어주었다. 그들은 서로 짝을 지어 티탄 2세대를 생산했는데 여기에는 어깨로 땅을 받치고 있는 아틀라스, 하늘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 등이 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과거의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은 압제자가 되었다. 그는 누이 레아와 결혼하여 자식을 5 낳았다. 이들이 신들의 제2종족을 이룬다. 헤스티아, 그리고 성스러운 화로의 수호자 데메테르, 곡식의 여신 헤라, 결혼의 수호자 하데스, 지하세계의 주인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자식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린다. 레아는 6번째 자식을 임신하자 어머니 가이아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가이아는 아기 제우스가 태어나자 크레타섬에 감춘다.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아기 대신 베네옷에 쌓인 돌을 준다. 크로노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돌을 삼킨다. 제우스는 성장하여 아버지에게 형제와 누이들을 토해내게 한다. 부디 제우스를 가지고는 올림포스 산에 자리를 잡는다. 크로노스는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고 다른 티탄 몇 명과 함께 10년 동안 올림포스의 신들과 전쟁을 벌인다. 이 싸움으로 우주는 군봉까지 흔들린다. 마침내 제우스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아버지와 그를 도운 티탄들은 땅 깊은 곳에 있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타르타로스에 가둔다. 좀 들어봤던 얘기였어요. 네, 그리스 신화 막장 드라마죠. 한마디로 여기 그리스 신들의 자손, 신들의 계보 가이아의 자손이랑 카오스의 자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잠시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티탄조 아유 복잡하네요. 뭐 그냥 신들이 뭐 많습니다. 그 계보도 복잡하고 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가이아가 대지의 신인데 대지의 신이 하늘을 낳았어요. 하늘 우라노스를, 하늘의 신. 근데 하늘과 대지가 결합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정의의 신, 질서의 신도 나오고 뭐 강과 바다의 신, 뭐 저기 뭡니까 그 결혼의 신, 곡식의 신, 뭐 화로의 신, 뭐 지하세계의 신, 바다의 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지금 어제의 여파로 목이 지금 좀 시원치가 않아요. 목이 자꾸 마르고 뭐 그렇습니다. 차를 좀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차를 좀 더 타가지고 한 잔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태초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힘 카오스는 그 나름으로 무시무시한 자식을 낳았다. 에레보스, 그리고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장소와 밤, 나이트, 밤이다. 밤은 딸들을 한 무리 낳았는데 여기에는 운명들, 그리고 모이라이, 죽음의 영혼들, 가로 열고 케레스, 세 명의 분노한 신, 가로 열고 에리니에스 등이 포함된다. 에리니에스, 세 명의 분노의 신. 에리니에스가 특히 무시무시하다. 그리스인은 이들이 몸에 뱀을 두르고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찾아 네 발로 기어다니는 역겨운 마녀들이라고 상상했다. 어떤 신화에 따르면 이들은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자를 때 땅에 떨어진 핏방울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올림포스의 신들보다 나이가 많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가족의 폭력이 새겨져 있다. 땅 깊은 곳에 사는 이 지하의 신들은 암흑시대 동안 그리스 종교를 지배했다. 기원전 9세기에 사람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올림포스의 신들이 아니라 이 지하의 신들이라고 생각했다. 훗날 한 시인이 설명했듯이 이 암흑의 신들은 사람과 신들의 죄를 추적하여 죄인에게 벌을 주기 전에는 절대 무시무시한 분노를 거두지 않는다. 자신의 시족에게 저지르는 잔혹행위는 단 한 번이라 해도 사회 질서 전체를 침해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크로노스, 제우스가 모두 끔찍한 가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하의 신들은 말하자면 올림포스 신들의 그림자를 표현했다. 그들의 힘은 일단 가동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한 자를 저주하고 큰 소리로 복수를 외치자마자 에리니에스가 풀려나와 들깨떼처럼 범법자를 사냥하고 결국 범법자는 폭력적이고 끔찍한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게 했다. 뭔가 되게 뭐랄까 구조적이면서도 신비하기도 하고 심오한 맛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이런 실화도 그냥 마냥 장난만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의 아주 깊은 의식, 심성 그런 것이 녹아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리니에스는 그리스인의 상상력에서 완전히 떠난 적이 없다. 암흑시대가 지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리스인은 계속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학대한 사람들 이야기에 몰두했다. 이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설사 모르는 채 저지른 것이라 해도 나름의 독립적 생명력을 갖춘 도끼, 가로 열고 미아스마, 도끼가 있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희생으로 죽어 그 행위를 정화하기 전에는 사회가 전염병과 재앙에 만성적으로 시달렸다. 전염병이라든지 환경적 재앙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을 이때 당시에 찾아내기 힘들었을 테니까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그 원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원인 없이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죠. 예. 그러나 뭐 어처구니 없는 원인이라 해도 그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질서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아트레우스 집안의 신화는 미케네의 왕위를 둘러싸고 두 형제 아트레우스와 티에스 테스가 벌인 무시무시한 싸움을 보여준다. 아트레우스가 한 번은 동생을 연회에 초대하여 맛있는 수트를 대접했는데 그 스튜트는 티에스 테스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끓인 것이었다. 뭐 이거 막장이네요 거의. 이 경악스러운 행동은 전염력 강한 미아스마 도끼, 강한 복수심 같은 거겠죠. 미아스마를 방출하여 아트레우스의 온 가족에게 퍼진다. 모두 엄청난 복수심에 사로잡혀 폭력적이고 자연질서를 어기는 범죄가 잇따른다. 아트레우스의 아들로서 미케네의 왕이 된 아가멤논은 그리스 함대를 트로이에 데려다 줄 순풍을 확보하려고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다. 그의 부인 크리템네스트라는 그의 부인 트리템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가멤논을 죽여 복수를 하고 그녀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비틀리고 뒤얽힌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요소로 꼽힌다. 그리스의 다른 많은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인간을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로 제시한다. 기원전 8세기의 호메로스는 크리템네스트라와 오레스테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행동은 고결한 것으로 찬양을 받기도 했다. 지상을 더럽히는 미아스마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좀 흉악하네요. 이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인은 아무리 강해져도 절대 자신이 자기 운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 문명이 절정에 이른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운명의 여신들에게, 심지어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강요당해 어떤 행동을 하며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이 그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를 미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올림푸스의 신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 신들은 무책임하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며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 그나마 윤리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신들은 에리니에스 뿐이다. 그들은 폭력적인 행위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변형된 이야기에서는 오레스테스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죽인 뒤 그의 불운한 가족이 방출한 미아스마가 제거될 때까지 에리니에스에게 세상 끝까지 추격당한다. 분노의 신에게 끝까지 추격을 당한다. 그리스인은 폭력과 재난의 이미지에 시달렸다.
올림포스 신들은 인간에게만 잔인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박해하고 불구로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자신의 절름발이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너무 역겨워 태어났을 때 땅에 던져버렸다. 잔인하고 성질급한 신인 헤라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헤라 무시무시한 여신이죠. 예, 뭐 좋은 이미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헤라는 티탄들과 함께 제우스와 인간 여자 세멜레 사이의 아들인 디오니소스를 죽일 음모를 꾸며 결국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었다. 디오니소스는 오랫동안 미친 듯이 동쪽 나라들을 헤매다가 마침내 치료법을 찾았다. 헤라는 제우스의 또 다른 아들 헤라클레스도 요람에 뱀을 넣어 죽이려 하였다. 또 헤라클레스를 광기로 몰아넣어 그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게 만들었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였다. 앞으로 보겠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가족을 성스러운 제도로 여겼다. 사람들은 가족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숭상의 가치를 배웠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가족은 죽음의 전장이었다. 결혼의 신인 여신 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사리에 찬 잔혹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헤라 신앙에는 죄책감, 공포, 깊은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예. 이쯤에서 예, 카오스의 그리스 신들의 계보, 카오스의 자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카오스, 에레보스, 닉스. 카오스는 진짜 주로 어둡네요. 에메라, 모이라이, 케레스, 오네이라, 에스페리데스, 네메시스, 아파테, 에리스, 게라스, 필로테스, 에리니에스. 보면 운명, 죽음, 꿈, 불행, 복수, 술수, 불화, 노쇠, 애욕, 분노. 요 에리스 불화에서 또 보면 오르코스, 포노스, 렙테, 리모스, 알게마, 시스미나이, 포노이, 안드로크타시아이, 마카이, 로고이, 아테, 디스토미아. 카오스의 계보들은 또 이제 이 불화에서 나온 자식들이 맹세, 고난, 망각, 기아, 병마, 전쟁, 살인, 타살, 다툼, 의심, 재앙, 무질서. 그렇다고 해서 카오스의 대척점에 있는 가이아, 이 가이아도 보면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중도적이랄까? 그런 중립적인 개념의 신들도 많은데 대체로 보면 약간 좀 비극적인 경향이 있어요. 신들도. 그에 따라서 그리스의 분위기가 신 종교, 고대 그리스의 종교 분위기가 비극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 자체가 비극적인 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극적이었을까요? 암흑 시대 후에 세워진 첫 그리스 신전은 소아시아 해안의 사모스 섬에 있는 헤라 신전이었다. 이곳의 헤라 신앙은 이 여신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삶의 좋은 것들을 모두 앗아갈 수도 있는 으스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헤라 축제 전날 밤이면 헤라의 상 가로 열고 형체 없는 판자였다. 가로 닫고 헤라의 상 이 신전에서 헤라의
상이 신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새벽에 그 사실을 발견했다. 사모스의 모든 사람이 헤라를 찾아 나섰다. 사람들은 헤라의 상을 찾아 정화한 다음 다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버드나무 가지로 묶었다. 그러나 늘 다시 도망갔다. 헤라는 생명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이었다. 따라서 헤라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연 질서 전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리스인은 아마 사라지는 신이라는 불안감을 주는 신화를 중동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 신화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제의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런 제의들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고는 생명과 환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곡식과 다산의 신 데메테르 또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신이었다. 데메테르는 제우스에게 페르세포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딸을 낳아주었다. 제우스는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형제이자 지하 세계의 주인인 하데스에게 주었다. 제우스는 데메테르가 절대 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데스가 자기 딸을 납치하는 것을 도왔다. 분노와 슬픔의 제정신이 아닌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 인류에게서 그녀의 은혜를 모두 거둬들이고 노파로 변장하여 지상에 살면서 딸을 찾아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세상은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 곡식은 자라지 않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간이 바치는 희생에 의지하는 올림포스의 신들은 페르세포네의 귀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에서 석류나무 씨앗을 먹었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지하에서 남편과 살아야 했다. 페르세포네가 데메테르와 다시 만나면 세상은 꽃을 피우지만 겨울에 지하에 있는 동안에는 땅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하게 얽혀 있었다. 데메테르는 곡식의 여신이었지만 또 지하의 여신이기도 했다. 곡식은 땅 깊은 곳으로부터 자라나기 때문이다. 죽음의 신 하데스는 곡식의 수호자이자 수여자였으며 영원히 어린 소녀 가로열고 코레 가로닫고 소녀인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의 여주인이었다. 고대 데스모포리아 축제에서 그리스인은 매년 이 혼란스러운 드라마를 재현했다. The Dream of Legend, 이유의 꿈, 앤소니 고틀리에프. 사흘 동안 공동체의 모든 유부녀가 남편을 버리고 데메테르처럼 사라졌다. 아이고, 난리가 났겠는데. 여자들은 문명이 도래하기 전 원신이 그랬던 것처럼 끼니를 굶으며 땅바닥에서 잤다. 그들은 의식을 통해 남자들을 저주했다. 또 제의적인 외설의 흔적도 있다. 여자들은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할 때 땅이 삼킨 돼지들을 기념하여 새끼 돼지들을 희생으로 바친 뒤 구덩이에 던져 썩게 놓아두었다. 행복한 결말은 없었다. 페르세포네의 귀환은 기념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는 발칵 뒤집혔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 생활이 무너졌다. 그리스인은 문명의 파괴, 양성 간의 심각한 반감, 데메테르의 은총을 거두어 들일 때 세상에 임박했던 우주적 파국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축제가 끝날 무렵이 되면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로써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제의를 통해 그리스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직면했다. 그들은 암흑시대에 자신들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동안 참사의 기억을 억눌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 시기와 관련된 묻어버린 기억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며 죽음, 해체, 적대가 언제나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이 제의는 그리스인에게 공포를 겪으며 살고 그 공포와 직면하도록 강요했다. 그런 뒤에야 다른 쪽으로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추구 시대에 내 지역에서 창조된 종교 전통은 모두 공포와 고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 모두 이런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난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추구 시대가 시작되기 오래전인 이 초기 단계에도 그리스인은 이미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구 시대에 내 지역에서 창조된 종교 전통은 모두 공포와 고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 모두 이런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난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이런 부분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추구의 시대에 내 지역에서 창조된 종교 전통은 모두 공포와 고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들 모두 이런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난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추구 시대가 시작되기 오래전인 이 초기 단계에도 그리스인은 이미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 이 사실은 새 포도주를 맛보는 시기인 봄의 안테스테리온 그리고 3월에 열린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념하는 축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설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는 동방에서 포도재배의 신비를 배워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암흑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는 안테스테리아 축제의 이상한 제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재현하고 신성하게 변화시키는 술의 심을 기념했다. 술은 사람들을 다른 영역으로 들어올려 짧은 시간이지만 올림포스 신들의 지복을 함께 나누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세수를 시음하는 것은 기쁜 행사여야 했지만 이것은 사실 죽음의 축제였다. 이 제의와 연결된 신화적 이야기는 디오니소스가 첫 포도나무를 아티케의 농부 이카리오스에게 선물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카리오스의 친구들이 술의 맛을 보았을 때 알코올이 곧장 머리로 올라가는 바람에 모두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술에 취한 것을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은 이카리오스가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카리오스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으며 이카리오스의 피가 술과 섞였다. 이카리오스의 딸 에리고네가 아버지의 망가진 죽음을 보고 스스로 목을 메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이다. 즐거운 봄 축제를 이런 무지막지한 공포를 기념하는 행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인 뿐이었을 것이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아마 저 도울 선생님 책에서 봤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축제를 막 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아주. 심지어는 자기 어린 아들도 막 제물로 바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술이 깨서 그 참상을 보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신화적 고대 이야기를 옛날에 뭐 아름다웠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제 막 야만해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야만의 때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 아직 동물적, 동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야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완전, 그런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도시 외곽 늪지대에 있는 자그마한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석양에 시작되었다. 노예, 여자, 아이를 포함한 아티케 주민 모두가 그곳으로 함께 행진하여 개막제에 참석했다. 이때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포도주를 따랐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신전을 모두 닫고 집의 문에는 역청을 발랐다.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모든 가족이 포도주를 적어도 2리터는 마셔야 했다. 우물하고 죽음 같은 음주 시합이었다. 떠들기도 노래도 대화도 없었다. 아테네의 일반적인 사회적 행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이었다. 모두 혼자 자기 탁자에 앉아 무덤 같은 정적 속에서 자기 단지에 담긴 술을 마셨다. 왜? 이 지역 전설에 따르면 오레스테스가 분노의 신 에리니에스를 피해 달아나다가 아테네에 이르렀다. 아테네의 왕은 그가 퍼뜨리고 다니는 미아스마, 도끼, 복수의 아주 지독한 복수의 감정 이런 거죠. 미아스마가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그를 돌려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왕은 오레스테스에게 새 포도주를 마시자고 초대했지만 혼자 앉아 있게 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아테네는 오염이 되었고 오레스테스의 범죄로 인한 피의 죄책감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함을 의식하여 냉혹한 정적 속에 술을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기괴한 가면 무도회가 이 이상한 정적을 깨버렸다. 지하의 죽음의 영들인 케레스를 상징하는 가면을 쓴 배우들이 갑자기 거리로 튀어나와 포도주 항아리가 가득 들어찬 수레를 타고 다니며 도전적으로 환대를 요구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욕설을 내뱉고 거칠게 위협을 했다. 그러나 저녁에는 질서가 회복되었다. 주민 모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늪지대의 작은 신전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빈 단지를 들고 가며 노래를 부르고 웃음을 터뜨렸다. 디오니소스에게는 여사제를 신부로 선물했다. 그러면 신을 달랠 수 있었다. 죽음의 사절인 배우들은 쫓겨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새로운 한 해와 새 출발의 막이 열렸다. 분위기는 더 가벼워지고 더 열광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를 기념하여 모두 대초에 맷돌로 갈거나 굽은 것이 알려지기 전에 농부들이 먹었다고 하는 곡물로 식사를 했다. 이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특별 굴레뛰기 시합을 포함하여 여러 시합이 열렸다. 그러나 심지어 여기에도 공포는 숨어 있었다. 그네를 타는 소녀들이 목을 맨 가엾은 에리고네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삶의 내재한 비극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그리스의 제의는 카타르시스 가로 열고 정화로 끝이 났다. 신은 달래고 도끼는 흩어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다. 심지어 에리고네의 비극적인 죽음의 기억도 삶을 시작하는 흥분된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광경과 결합되었다. 참가자들은 엑스타시스, 즉 밖으로 나감을 경험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일상의 삶 밖으로 나가 묻어두었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 갱신된 삶에 이르렀다. 자기 성찰은 없었다. 그리스인의 정신을 늘 따라다니는 감추어진 트라우마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외적 제의는 이것을 간접적으로만 건드렸다. 참가자들은 고대의 신화를 재현할 때 개인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옆으로 밀어두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의 정반대가 되는 일을 했다. 그리스인은 잔치와 환락을 사랑했지만 하루 종일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거부하고 슬픈 정적 속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과거의 드라마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뒤에 두고 취하게 하는 포도주 속에 존재하는 디오니소스의 영향을 받고 변했다. 제2는 인문식, 즉 슬픔을 거치고 죽음과 도끼의 공포를 거쳐 갱신된 삶에 이르는 통과 의례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죽을 때 안테스테리아 축제를 떠올렸을지 모르며 그랬다면 죽음 또한 또 하나의 인문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예, 여기까지가 아테네 암흑의 400년을 견뎌낸 아테네 이야기 챕터였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좀 5시에 물건을 실으러 가야 되거든요. 4시 정도에는 준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